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 근대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제 얼굴이 나오면 녹화에 에러가 발생해서 제 얼굴 없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고 있죠.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식민정책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910년대의 식민정책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 1910년대의 일본의 경제 정책과 문화 정책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1920년대 식민 정책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1920년대의 식민 정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1920년부터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난 해인 1931년까지를 우리가 1920년대 식민정책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920년대 식민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식민정책의 전환입니다. 뭐 기존의 식민정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헌병, 경찰 통치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단 통치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이런 헌병 경찰을 활용한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무단 통치는 조선 식민지 조선을 그런 형태를 통해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은 식민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1920년대에 사용했던 식민 정책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이 말할 때는 일본은 이걸 문화 정치라고 부르고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기본적으로 민족 분열 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이 1920년대 문화 정치를 일본이 왜 실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식민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농업 정책입니다. 그 농업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죠. 그래서 일본의 농업 정책은 가장 큰 줄기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1910년대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농업 정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지 조사 사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20년대는 바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죠. 그래서 1920년대 상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일본의 농업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은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친일파들이 육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친일파들이 육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정책이죠. 그래서 1920년대 바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정책 중에 문화정치,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교육정책을 통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 식민 정책을 공부할 때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 정책은 우선은 잠시만요, 여러분. 네. 우선은 the first는 일본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본인 관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춰서 일제강점기의 식민 정책을 그쵸? 이 균형감 있게 진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은 일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본인의 관점에서 바로 그 식민 정책을 일본이 왜 바꾸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910년대 일본이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충격을 먹은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1919년에 일어난 바로 3.1운동. 이 3.1운동은 일본에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예, 조선 인구의 약 10% 이상이, 예, 반일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 1920년대가 되면 목표는 당연히 하나겠죠. 자, 그 목표는 당연히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즉 한민족이 더는 나라를 되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나라를 되찾지 못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독립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뭐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 독립을 시키지 않고 식민지를 유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내세운 건 세 가지입니다. 예,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3.1 운동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왜 조선인들은 19년에 전국적으로 3.1 운동을 일으켰을까? 그쵸?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그 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무단 통치를 했기 때문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단 통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통치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새로운 형태의 통치 방식은 여러분도 당연히 알죠. 바로 뭡니까? 문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 3.1 운동 이후가 되면 무단 통치가 아닌 문화 통치 또는 문화 정치라는 새로운 식민 통치 방식을 만들어내서 바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은 3.1 운동이 아닙니다. 1910년대 일본에게 가장 큰 사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일본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드디어 자, 여기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자기를 대일본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가진 즉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완전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식민지 조선을 관리하는 체제를 기존처럼 수탈로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 체제와 산업 체제를 통해서 바로 일본 경제의 하부 단위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본 경제의 하부 단위로 만드는 대표적인 정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사령을 신고제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오늘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 산미 증식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예, 소위 말하는 산업, 그다음에 농업 분야의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서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경제 하부 단위로 만들어서 예, 식민지 조선을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일본의 최종 목표는 조선 사람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합니까? 식민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민지를 유지할 때 총과 칼과 같은 무력을 통해서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 야, 나는 일본 천황의 식민인 게 좋아.
나는 독립국에서 살기 싫어라는 이런 식민지인의 자발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1910년대 일본이 헌병 경찰로 대표되는 이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무단 통치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을 유지시켰다면 1920년대가 되면 이런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 유지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가 제가 말씀드린 3.1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민지의 또는 식민지인의 이 자발성을 뭐냐면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식민지인을 자발성을 통해서 식민지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나와 있죠. 대일본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는 길들여진 인간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일본 지배에 순응하고 길들여진 인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친일파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는 일본에게 우호적인 세력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이 친일파와 같은 일본의 우호적인 집단들을 길러내서 식민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로 이 식민지 조선인의 불만을 없앨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문화 통치를 통해서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문화 통치의 특징이 뭐길래 문화 통치를 하면 이 식민지인의 불만이 누구로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이 이겁니다. 제한된 자유를 줬다는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인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인을 일본인을 활용해서 조선인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조선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친일파일까요? 독립운동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제가 1920년대 식민정책의 특징을 쫙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1920년대 식민정책을 특징을 한번 알고 수업을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라 적었습니까? 그쵸? 1910년대와 100%입니다, 여러분. 100% 달라진 식민정책이지만 핵심이 이거죠. 오히려 1910년대보다 더 조선인 생존권이 위협받았던 시대가 언제다? 1920년. 예. 그래서 여러분이 1920년대의 조선인은 더 생존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제가 여기 딱 적어놨죠. 그렇죠? 자, 무단 통치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1920년대가 되면 여기다 여러분 정확하게 적으려면 제한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제한된 자유가 어디에 허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언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1920년대가 되면 동아일보라든가 뭐 조선일보라든가 뭐 시대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일부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사에서 뭘 만듭니까? 신문 찍어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출판의 자유도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결사의 뭐고 자유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 대표적인 조직하면 뭐가 떠올라요? 신간에 있잖아요. 신간에.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근후에 있잖아요. 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이 1920년대 조선인에게 제한된 자유를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본은 1920년대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도 절대 주지 않은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집회라는 건 시위자 모여서 데모하는 거잖아요. 이 데모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3.1 운동처럼
예, 독립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전 시간 동안 조선인에게는 집회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네 가지의 자유 중에 문화 통치기가 되면 약 75% 이상의 제한된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식민지 조선인이면 예, 이 시대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무단 통치에 가깝겠습니까? 문화 통치에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문화 통치에 가깝죠. 그렇죠. 우린 그 부분을 조금 머릿속에 입력해 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일본은 왜 1920년부터 식민 정책을 바꾸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차 세계 대전에 일본은 무슨 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승전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상당히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무역의 기본 노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보호무역에 가까워요. 보호무역. 예. 즉, 동맹국가 안에서의 제한된 무역입니다. 제한된 무역. 예. 그러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싼 값에 원재료를 사와야 되죠. 그쵸? 그리고 물건을 만든 뒤에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판 자본을 가지고 뭡니까? 이자를 벌어서 먹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 산업 발달의 기초가 되는 원료를 어디에서 약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식민지에서 원료를 약탈 또는 수탈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서 얻은 돈을, 그쵸? 어느 나라에다가 빌려주는 게 이자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쵸? 식민지 조선이죠. 그래서 일본은 1920년대가 되면 바로 일본 자본주의를 더욱더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을 원료 수탈지로 쓰고 자본 수탈, 죄송합니다. 자본 수출처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무슨 요인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요인이죠. 경제적인 요인. 자, 그럼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죠. 무슨 측면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참 재미나게도, 예, 요 1920년대 초가 되면 일본 내에 천황이 누구냐면 다이쇼입니다. 다이쇼. 일본 천황의 이름이 다이쇼예요. 일본 내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우는 정치적 변혁이 그쵸? 이게 좀 재미나죠? 그쵸?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평민이 재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라 타카시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가 등장하느냐? 정당 내각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군, 그 다음에 육군 세력의 힘이 일시적으로 약화돼요. 그리고 평민재상인 하라다카시는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이 정치인이 식민지를 통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를 예, 조선처럼 헌병 경찰을 통해서 무력이나 폭력이나 억압과 같은 무단 통치를 하는 것이 과연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인가? 이런 식으로 만다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민지 조선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예. 예, 기존 군부와 다른 식민지 조선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그 3.1 운동이 터져서 1919년 내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탄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문화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문화 정치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여기 딱 보시면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 예. 자, 그리고 일본은 이 두 구호를 내세워서 문화 통치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누구의 문화를 발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조선인의 문화를 발달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백성들의 힘을 뭡니까? 충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력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식민지 조선인의 힘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민지 조선인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식민지 조선인의 힘을 내가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일본이 식민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식민지 조선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민력을 강화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예. 그 중에서 여러분 딱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렇죠?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자유. 근데 제가 앞에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한된 자유라고 했잖아요. 당연한 거죠. 왜냐? 식민 통치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문화 발달과 민력 출시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우리나라의 제한된 자유를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요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영구적으로 식민지로 유지하려면 누구를 길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친일파를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인 중에 누구를 친일파로 고를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첫 번째가 한국인 지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한국인 자본가죠. 이 사람들을 일본의 지배 체제로 포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인 지주나 자본 계급의 일부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친일파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친일파가 된 한국인 지주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독립된 나라에서 사는 게 자기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문화 통치와 같은 형태의 식민 정책을 통해서 예, 바로 어, 살아가는 예, 일본의 식민지인 게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독립국가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살았던 친일적 성향이 강한 한국인 지주나 자본가 계급은 식민지 조선이 유지되는 게 자신의 예,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죠. 친일파와 그렇지 않은 사이에 민족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민족적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면, 그렇죠. 당연히 식민지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네요. 식민지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정치의 본질을 오히려 뭐를 강화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수탈을 강화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수탈 강화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민족적 분열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 문화 통치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여러분 일본의 평민 재상 이름이 하라 다카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딱 보세요. 1919년 4월 달입니다. 4월 달. 몇 년도에 여러분? 1919년이죠. 3월 1일 날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3.1 운동이 일어났죠. 3.1 운동 뒤 딱 몇 달 뒤에 여러분?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 다카시가 경성으로 부임하는 야마가타 이사부로 정무총감에게 야, 그 식민지 조선에 가면 이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둬라고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훈시. 우리는 이 훈시한 내용을 통해서 일본이 1910년대 말 20년대 때 초 바로 이 일본의 식민 정책을 조선에 대한 식민 정책을 그리고 그 식민 정책의 특징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그중에 첫 번째 문관 본위의 제도로 개정해라. 다 줄것좀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문관 본위. 그쵸? 이거 지극히 당연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헌병 경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병 경찰. 헌병 경찰 하니까 무슨 운동이 터졌습니까? 결과론적으로 3.1 운동이 터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관인 헌병 경찰이 아닌 자신과 같은 정치인인 문관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관보다는 문관이 유화적일 거 아니에요. 통치 운영 방식이. 그쵸? 그러면 3.1 운동과 같은 전국적이고 거족적인 민족 운동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 분야입니다. 자, 조선인과 인에게 동일 방침을 취해라.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동일 방침을 한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차별. 예. 그쵸? 자,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차별받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3.1 운동이. 그쵸? 예.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화주의라고. 동화주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과 연관되죠. 헌병제도를 개정해서, 뭐로 해라? 경찰제도를 해라.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1번이랑 3번이 서로 연결되고 2번과 4번이 서로 연결되죠. 내지를 연장하여서 조선을 동화시켜라. 내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지는 일본을 말해요. 음. 그럼 동일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 운동이 끝나고 나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바뀝니다. 예. 그 총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가 발표한 문화 정치와 관련되는 시정 방침 내용을 보면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치안 유지하자. 치안 유지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독립운동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치안 유지자는 핵심이 여러분. 치안 유지니까 누구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 뭐를 보급시켜라? 교육을 보급시켜라. 그럼 여러분 왜 교육 보급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한국인이 1910년대 가장 차별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무슨 분야다? 교육 분야.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일본이면 동화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화주의를 실현하는 분야 중에 가장 효과가, 죄송해요. 가장 효과가
뛰어난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교육 분야죠. 그러니까 일본이 교육의 보급 개선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맞냐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의 개발.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로 고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수탈지이자 그쵸 자본의 수출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식민지 조선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통이나 위생을 정비시키는 거. 그쵸? 아까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문화를 발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하겠다는 거야? 민력을 충실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력을 충실히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교육 보급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방제도의 개혁. 자,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일본 수상부터 그 다음에 조선 총독까지 이 1920년대의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을 바로 헌병 경찰에서 문화로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20년대의 이 문화 정치 또는 문화 통치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1번, 2번 제가 적어놨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경찰 제도, 지방 제도와 같은 여러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쵸? 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무단 통치보다 세련된 형태를 갖췄다는 거.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련되다. 세련되다. 예.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인을 통치하는데 무식하게 예. 헌병 경찰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태형령이잖아, 태형령. 그렇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인을 관리하면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효과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련된 형태의 식민 통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된 식민 통치 조직은 헌병 경찰이 아니고 그냥 누구다? 그쵸? 일반 경찰. 예.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예,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를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갖춘 경찰 중심의 정보 체제를 바로 1920년대에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민력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까먹었네요. 그다음 문화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력을 충실히 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려면 당연히 식민지 조선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발을 해야죠. 그쵸? 개발을 하는데 개발로 나타난 이윤을 식민지 조선인 전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그쵸? 친일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식민지 조선인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은 뭐 하느냐? 바로 지배와 수탈을 더 심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게 되는 배경, 그다음에 그 문화 통치를 했던 대표적인 분야 등을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 그게 실현됐던 대표적인 분야부터 보면 그중에 첫 번째가 뭐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문간 총독제를 시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제강점기에 한 번도 실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919년 8월 19일에 칙령 제386호를 통해서 뭐 하느냐? 문간 총독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헌병 경찰을 없애고 일본이 보통 경찰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헌병 경찰을 폐지했다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식민지 조선인을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경찰 중심으로 정보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경찰 권한을 헌병이 가졌잖아요. 근데 이걸 지방 관제를 개정해서 각 지방의 경찰권을 도지사가 가지게 됩니다. 결합 딱 돼봤어요. 완전 천군 만마를 넣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인과 일본인 순사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인 경찰은 순사 보고 일본인 경찰은 뭐예요, 여러분? 순사였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정책이에요? 차별 정책이잖아요. 차별 정책. 예. 이 차별 정책을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없애야 동화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예, 쏘리. 순사보 계급을 폐지하고, 예, 예, 이 둘을 모두 다 뭐로 개편했다? 순사로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병 경찰 통치를 상징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복과 큰 칼이죠. 그래서 제복과 큰 칼도 없앴습니다. 예. 자, 이런 방식으로 일본은 보통 경찰제를 이제 지방사회에서 확립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근데 겉으로는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바뀐 것처럼 보는데 사실 기능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통 경찰의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식민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강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을.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등경찰. 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예. 고등경찰의 가장 큰 역할은 딱 하나죠. 그쵸? 여러분 잘 아시네요. 바로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게 고등경찰. 자, 그리고 여러분 딱 보세요. 경찰서 숫자를 대폭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분에는 무조건 한 개의 경찰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 개의 면에도 한 개의 주도소를 세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 경찰서 숫자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급증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서 숫자가 급증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더 치밀하게 식민지를 뭐냐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제목을 뭐라 적었습니까? 헌병이 빠졌는데 식민통치는 더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도가 첫 번째가 보통경찰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등경찰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조선총독부 이름인데 이 중에 여기 딱 보시면 육군, 해군, 육군, 해군, 육군, 그다음에 육군. 전부 다 육군 아니면 해군 출신의 무슨 총독입니까? 그렇죠. 무관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문관 총독이 오지는 않았지만 제도적으로는 문관 통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경찰제가 시작되고 고등 경찰제가 되면 감시망이 좀 더 치밀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감시망이 치밀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등 경찰제도 마찬가지지만 자, 5,400개입니다. 경찰 인원이 14,800명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약 몇 배 늘었습니까? 그쵸? 인원수가 경찰 인원은 3.5배 증가했어요. 자, 경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경찰서. 약 몇 배입니까? 4배 이상 증가했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감시망이 좀 더 치밀해졌다라고 말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920년대 식민정책 중에 우리가 이 문간 총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통 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여러분이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했다라는 건 잘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문화 통치가 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중에 핵심 첫 번째가 뭐냐? 중앙 권력을 누구에게 줬다? 예, 지방에 줬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와 관련되느냐라고 했을 때 넓게 보면 민족주의 우파, 어이? 짧게 보면 이 친일파를 육성하는 정책이 바로 이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그 중에서도 바로 중앙 권력을 이 지방에 일부 줬다는 거. 예. 이제 그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게 법이 재령 12, 13, 15입니다. 그 중에서 자, 부제를 개정합니다. 여러분, 부라는 건 지금의 광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시. 그래서 옛날 일제강점기에 대구광역시는 대구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면은 지금도 있죠. 면제. 그 다음에 학교 비령. 예. 학교에 가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 자금, 학교 설립 자금, 이런 걸 우리가 학교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그 행정기관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지방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재, 면제, 학교비, 그 다음에 도지방비를 뭐냐면은 개정합니다. 자, 그 개정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을 주목해야 돼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문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임명제로 뽑았는데 임명제로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명제로 안 뽑겠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임명제를 선거제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오 선생님, 임명하는 거랑 선거로 하는 게 그렇게 다른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특히 1910년대에 한국인 중에 가장 억울했던 계급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 계급이잖아요, 계급. 양반입니다. 오, 선생님, 일제강점기에 왜 양반들이 가장 억울해요? 자, 여러분, 조선 사회는, 그쵸? 내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경제 권력, 문화 권력, 그 다음에, 아, 문화 권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관료가 되면 내가 관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관료가 되면 뭐를 받아요? 녹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녹봉을 가지고 뭐를 구매해요? 토지를 구입하잖아요. 그리고 그 토지가 대대로 세습되면서 나의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소장농들한테 서작을 주고 소장료를 받으면서 나는 뭐를 공부해, 여러분? 유학을 공부하잖아. 그래서 내가 뭐로 성장해요?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 집단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고급 문화를 향유하잖아.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관료가 돼야 돼. 정치 권력을 가져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봐요.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경제 권력은 가질 수 있어요. 왜냐? 토지 조사 사업주도 하잖아. 또 1920년대가 되면 무슨 계획이고요? 산미 증식 계획 하잖아요. 이런가 하면 대지주 있죠. 대지주. 대지주들은 예, 경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일본인만큼이나. 그쵸? 그리고 자식들, 그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전문대 나오거나 아니면 뭡니까? 일본에 보내가 4년제 대학 나오거나 아니면 돈이 더 많으면 저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 보내가지고 대학 또는 석사, 박사 따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대 경제 권력과 문화 권력을 가졌죠. 양반들은. 근데 일제강점기에 못 가진 게 있어요. 1910년대부터 가집니다. 언제까지? 1945년까지. 해방될 때까지. 근데 못 가진 게 뭐냐? 정치 권력. 1910년대에 한국인 중에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소수입니다. 소수. 없다 이하지 말고 소수로 합시다. 소수. 비율이 낮아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이 소수가. 그렇죠. 친일파. 그래서 1910년대 조선인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정치 권력을 가진 건 이완용과 같은 소수의 친일파. 근데 조선에 양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양반은 1910년대에 정치 권력을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쵸? 그럼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습니까? 비우호적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훨씬 더 비우호적이죠. 예.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누구를 일본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양반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양반의 이익을, 그죠? 양반 대지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겠죠. 보호. 그쵸? 그리고 이런 양반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선거 형태의 자치위원회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선거 형태의 자치의원, 자치. 그러면 내가 뭐를 가지게 되느냐? 예, 면협의회 의장이 되고 도협의회 의원이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 나오죠. 학교평의회. 여기서 내가 선거로 당선이 탁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 내 지주나 자본가들이 뭐를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민체제를 반대할까요? 식민체제를 순응할까요? 그렇죠.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년대가 되면 이들이 민족주의 우파가 되고 이들이 1930, 40년대가 되면 뭐로 전락해요, 여러분? 이 친일파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1930, 40년대에 가면 친일파가 왜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본의 이런 식민 정책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이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자치의원을 선거로 뽑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핵심 지역만 선거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치론이죠, 자치론. 그쵸? 그래서 일본이 이 문화 통치를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자치론을 내세웠죠. 그쵸? 그래서 이 뭐 자치와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이 당시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치론에 빠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뭐로 가게 되느냐? 이제 친일파로 이제 변질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문화 통치와 관련해서 주목해 드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1920년대가 되면 예, 넓은 의미의 광범위한 형태의 뭐를 육성한다? 친일 세력을 육성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1910년대는 소수의 소수, 그 다음에 이완용처럼, 이지용처럼 거물급 있죠, 거물급. 이 거물급들을 친일 세력으로 육성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지, 선택과 집중. 근데 1920년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수 아닙니다. 다수의 다수. 다수를 이제 뭐 하느냐, 친일 세력으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뭐 양반 사대분이, 왕족이니, 그 다음에 고위직 관료니, 이런 특정 조선 내에서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소수 그룹의 사람들만 친일파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모든 분야에 걸쳐서 친일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체육계 인사도 친일파가 있고, 교육계 인사도 친일파가 있고, 그죠? 정치인 중에도 친일파가 있고, 대학 교수 중에도 친일파가 있고. 그래서 일본은 1920년대가 되면 많은 숫자의 친일파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육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은 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뭡니까? 육성책을 바꾸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1919년에 예, 평민재상인 이 하라와 관련 하라가 당시에 총감이 누구냐면 미즈노입니다. 이 미즈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에 있어서 사실 친일당의 수립이 필요하다. 뭐를 만들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 조선인이 친일파 정당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이 뭐를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친일파를 육성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즈노 정무총감이 이 이야기를 당시 조선에 있던 사이토 총독에게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이토 총책은 뭐를 했겠습니까? 바로 조선 민족을 뭡니까 통치하는 방법으로 예, 친일 분자 육성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실제로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사이토 마코토의 정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국인을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친일파와 배일파. 그러면 친일파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원조를 해주면 되죠. 후원을 하면 되지. 반면에 배일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억압하고 탄압해야죠.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 경찰도 만들어졌잖아. 그게 고등경찰이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사이토 마코토 감독은, 아, 죄송합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어떤 방식으로 친일파를 육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약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이게 좀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누구를 친일파로 육성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종교가.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국인 중에서도 사회 지도층이고 상류층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네들을 뭐로 만들려고 했느냐? 친일파로 만들려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랑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그쵸?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 응. 그 종교 중에서도 누구요? 불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기독교.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교나 뭐를 믿었어요. 기독교를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를 뭡니까? 친일화하고 그 소속의 사람들을 친일파로 육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누구냐? 이겁니다. 상당한 학식을 가지면서 육식자가 된 자. 여러분, 상당한 학식을 가지면서 육식자가 된 자.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언론사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 문필가, 뭐 소설가, 시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린이 왜 친일파가 됐는지 알겠죠? 이광수가 왜 친일파가 됐는지 알겠죠? 물론 그 사람들 개인적 성향도 있지만 이 사이코 마코토 총독으로 대표되는 일본이 1920년대에 조직적으로 조선인 중에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 교수나 언론사나 문필가 출신들을 바로 친일파로 육성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래 일본에게 우호적인 사람. 우호적인 사람. 알겠죠? 근데 일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수재를, 수재를 친일파로 만들어요. 수재.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 누굴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예, 바로 누구냐? 천재이면서 고아인 사람은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천재이면서 고아인 사람들은 체제 전복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싶으면 천재 고아가 사회에 잘 자리 잡도록 해야죠. 그걸 일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인 중에 똑똑한 천재 고아들을 많으냐 공짜로 일본에게 유학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후원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 대학 교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고위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천재 고아 수재들은 많으냐 친일파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조선인 부호 자본가. 그쵸? 를 일선 자본가와 연계해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식민지 수탈론과 근대화론 할 때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920년대가 되면 해사령이 인가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한일 합작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 한번 식민지 근대화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한일 합작 회사가 많이 만들어졌는지 이제 답이 오시죠? 일본의 식민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민간의 유지, 그러니까 동네 유지들을 마냐면 친일파로 만들어요. 그래서 민간 유지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선 융화하는 수재와 같은 단체도 만들고, 그쵸? 그 유지들한테 국유림도 불화해주고, 그쵸?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입회권도 주고 농촌 지도도 힘써라.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조선 내에 있는 영향력을 가진 모든 집단을 일본이 친일파로 육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광범위하고 다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사이코 마코토의 친일파 육성 정책을 보면 다수의 사람을 광범위하게 육성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있죠. 음. 요거는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의 식민통치 방법, 특히 조선이 활용하는 걸 변경하는 방법인데, 뭐 요거는 그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의 대표적인 식민 농업 정책 하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계획입니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18년 일본 내에서 일어난 쌀 파동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1921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일본 당국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 총독부는 왜 독자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 농업에 비해서 한국 농업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을 넣어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투자하는 거랑 예, 한국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랑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까? 돈 대비. 그쵸? 한국 농업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느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의 증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건 기본적으로 예, 바로 산업을 개발하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 산업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선산업에 관한 일반 방침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산업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산미 개량 증식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산미 증식인데 증식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량이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산미 증식의 방법이 계량입니다. 자, 그럼 어느 분야의 계량을 하느냐? 두 분야의 계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법, 하나는 뭡니까? 토지. 이 내용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봤죠? 첫 번째가 우량 품종을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량 품종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이 많은 품종이, 많은 쌀 품종. 예.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비료를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종법과 같은 농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농법을 개량하니까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쌀이 증가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대규모 관계시설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국적으로 뭐를 설치한다? 저수지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런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막대한 쌀을 예,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미 증식 계획 전체를 우리가 딱 분석해 보면 자, 증산인데 수탈입니다. 예.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의 특징을 말해라라고 하면 증산 수탈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은 식민지 모든 인에게 혜택이 간 것이 아니고 주로 지주에게 혜택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지주가 약간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민족주의 우파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친일파 육성 정책이다라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산미 증식 계획이 친일파 또는 예, 지주 육성책이냐?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그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중에서 우선 요 내용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이 일본 입장에서는 땅을 가진 지주나 자본을 가진 자본가를 예,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 안으로 편제를 시켰어요. 그때 활용한 정책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일본에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쌀을. 그쵸? 그러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쵸? 일본인, 조선인, 대지주, 그 다음에 유통업자, 상인이겠죠, 상인.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 중에서 대지주이거나 자본가인 사람들은 이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 체제에 순응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순응하죠, 순응.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들을 친일파로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아주 쉽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계기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제의 개발 수탈 정책과 지주층이 이제 결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식민지 지배 방식이 공고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을
문화 정치의 물질적 기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의 추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 떨어지죠. 그쵸? 자, 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유가 뭐라고요? 요 시기에도 그렇고 요 시기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한 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해가 오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예, 식량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삼미정식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의 쌀 생산력을 늘려서 일본인을 먹여 살리는 정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선인을 굶어 죽이는 정책이 바로 한미정식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뭐가 발생하느냐? 도시 빈민이 급증합니다. 예, 그 도시 빈민을 나타내는 용어가 토막입니다. 토막. 비극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권은 뭡니까, 여러분? 의식주 해결이잖아요. 아,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이 도시 빈민이라고 하죠. 도시 빈민.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와서 빈민이 됐단 말이야. 자,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를 먹느냐? 흙 파먹어요. 파먹어. 흙을 파먹잖아요. 그래서 흙토자를 써서 토가 됩니다. 토. 알겠죠? 그 다음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좋은 천막 아닙니다. 얼기설기 억은 천막에 살아요. 그래서 이 당시 도시 빈민을 뭐라 부르냐면 토막민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토막민은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뭐가 해결이 안 된다?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주 해결이 왜 안 되느냐? 나왔잖아요. 토지조사 사업이랑 뭐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생존권이 박탈당해서 1920년대 이후에 도시 빈민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이제 식민지 교육 및 문화 정책인데, 자, 일본은 이 동아주의 정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아 정책, 문화 정. 자, 동아 정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교육 분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이 자, 내지 연장주의, 내지 정거주의, 중거주의. 이 내지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지가 일본이란 뜻이에요. 일본. 그 무슨 뜻이냐?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입니다. 법률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 제도, 법률을 어디에 연장시켰다? 식민지 조선에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정책을 시행할 때, 제도를 만들 때, 법률을 시행할 때 일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민족 차별이 없는 거죠. 현상적으로.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민족 차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내지 연장주의, 내지 중거주의를 기반으로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조선교육령의 목표는 뭐냐면 충량한 제국 신민을 육성합니다. 그러면 충량한 제국 신민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식민지 조선인을 말합니다. 그럼 식민지 조선인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의 충성을 맹세하는 신민이 돼야 된다.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주의 정책입니까, 여러분? 동아주의 정책입니다. 그쵸? 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인은 사라지는 거죠. 일본인만 남는 거죠. 그러면 식민지 조선이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통치를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2차 조선교육령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장 1시간 넘게 지금까지
1920년대의 식민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20년대에 문화 통치를 통해서 실상은 더욱더 수탈과 억압을 강화하고, 예, 그리고 친일파를 육성해서 대규모로, 예,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으로부터, 예, 분리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식민지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 바로 문화 통치를 시행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